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우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우선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 하면 글자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도시를 개발한다. 무슨 도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 절차와 관련된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1기 신도시라고 하는 일산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평촌, 삼본, 중동 이런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죠. 이런 신도시 개발할 때 그 개발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재 총론에 보니까 그 용어정의 나오죠. 용어정의에서 거기 도시개발사업이 뭐냐? 2번 그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비라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쭉 해서 이런 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어디서? 도시 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한마디로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무엇을 조성하느냐 그러면 각종의 단지 그리고 시가지입니다. 각종 단지라는 것은 주택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각종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가리켜서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이 도시개발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은 뭐다? 조성사업이다. 뭘 조성한다? 각종의 단지와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종제로 얘기하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과는 차원이 달라요. 도시 외곽지의 토지를 밀어서 신도시를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단지는 구획정리사업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내용이나 절차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복잡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는데 대부분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에 어디에다? 외곽지역에다 지정합니다. 도시 외곽지역. 도시 외곽지역에서 왜냐하면 도심지보다는 건축물이 없는 빈 땅을 주로 차지하겠죠. 그래서 도시 외곽지역 사업을 하고 대부분 이 대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주로 지목이 농지라든가 또는 임야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많을 겁니다. 지목이 대일 토지보다는. 그래서 도심지보다는 도시 외곽지역이다. 건물보다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때 토지는 지목이 대일 가능성보다는 농지나 임야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누구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외곽지에서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선 그 취지를 보면 먼저 도시개발구역 한번 지정해보죠. 자, 이런 땅들이 있다. 구역이 엉망인 농림지역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을 지정하면 여기를 물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먼저 구획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획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공공시설도 설치하겠죠. 학교를 건설하고, 도를 건설하고, 공공시설, 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남는 땅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시행 방법이, 사업시행 방식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첫째,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 두 번째 무슨 방식이냐? 환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방식?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 우선 수용 방식이다 하는 것은 뭐냐? 사업시행자 이 토지를 일괄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서 이렇게 구획 정리하고 공공시설 설치하고 남는 땅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죠. 일반 분양해서 하는 방식. 이걸 갖다 수용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용 방식이면 사업이 신속합니다. 다툼의 소지가 적어요. 그러나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의 침해라고 하는 논란을 가져옵니다. 왜냐? 내가 떠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떠나야 되고, 또 여기 상사가 어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엄청난 보상금 문제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보상금. 이게 수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보상 능력이 뛰어난 행정청, 행정청이라든가 또는 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수용방식을 하다 보면 원하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보상금에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방식은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이 뭐냐? 이걸 전부 다 구획정리 해가지고 이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 자, 여기 A에 네가 땅을 가지고 있었다. B가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가급적이면 같은 위치다. A, 또 뭐 B, 뭐 C, D, 이런 식으로 토지를 갖다 돌려주는 겁니다. 주대에 뭘 적용하느냐? 소위 감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요. 감보율. 감보율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라고도 합니다. 토지 부담률. 이건 A가 여기에 5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A에게 500제곱미터 토지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준다? 감보율 토지부담률을 적용한다고 해요. 감보율 토지부담률은 뭐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면서 토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 줄어드는 비율을 말합니다. 감보율은 통상 50% 정도를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A는 땅을 얼마나? 250제곱미터 토지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신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보다도 50% 정도를 줄여서 땅을 돌려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환지방식이라고 해요. 환지방식. 그러면 환지방식은 어떤 장점이냐? 우선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에 충실하게 되겠죠. 사유재산. 두 번째, 그러나 사업이 지연됩니다. 다툼이 많아요. 왜? 저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감나라 밤나라 사사건건 찾고 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다툼을 없애냐 하는 겁니다.
또 여기는 가장 문제가 뭐냐? 사업 시행 비용이 문제가 되면 비용. 왜냐하면 이 사업은 주로 누가 하냐면 토지 소유자들 사업을 시행하든가 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보통 환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토지산업 조합. 그래서 토지산업 조합이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또 지연이나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 여기서 동의를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동의. 그 다음에 이 둘을 병행하는 방식이 뭐다?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 그래서 사업은 크게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더라.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좋은 방식일까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즉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면 수용 방식이 좋은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본다면 환지 방식이 좋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항상 서로 다투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신속하게 수용 방식을 밀어붙이겠다. 반면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안 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환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다투고 싸우는 단계가 오게 돼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는 소위 혼용 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혼용 방식.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도시가 개발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수용 방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용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도심지로 바뀌게 돼요. 도심지.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존재합니까? 여기는 우리가 토지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존재하게 되죠.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토지도 지목이 이제 주로 뭐로 바뀌냐? 지목이 대로 바뀌는 것이고 건물이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건물.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밀어서 사업을 하겠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개발된 도시가 노후되어 있을 때 여기를 다시 한번 하겠다. 이걸 뭐냐? 소위 도시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정비사업.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시개발사업 뒤에 이어서 정비사업이 나올 텐데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사업은 도시 외곽지에서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가장 큰 이해관계는 토지 소유자이다. 토지는 농지나 임야가 많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도심지에서 사업을 한다. 도심지. 그리고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 지목은 토지가 아니고 주로 농지가 아니고 대가 된다. 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 개발사업의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교재 345쪽에 보니까 개발계획 지정, 개발계획 수립이 나와요. 개발계획이 나오는데 우선 이 개발법에서는 크게 계획이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는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개발계획. 두 번째는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환지계획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환지계획. 우선 이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을 해요. 지정권자가. 이건 이번에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했던 전반적인 청사진이 되는 계획입니다. 청사진.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수립해요. 이건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그다음 환지계획. 환지계획은 역시 사업 시행자 수립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 너와 나의 약속. 무슨 약속? 굳은 약속. 사업이 끝나고 내가 너에게 이 토지를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굳은 약속. 이게 환지계획이야. 그래서 우리는 개발법에서 크게 3개 개념인데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이 나온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개발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개발구역 지정. 근데 여러분 교재 349제 개발구역 수립, 개발구역 뭐 동의, 개발구역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 개발계획을 조금만 좀 보충해 볼까요? 개발계획은 첫째, 누가 수립한다? 개발계획 지정권자 수립한다. 지정권자. 두 번째, 이건 뭐다? 개발사업 전반에서 청사진이다. 세 번째, 수립 시기입니다. 개발구역 언제 수립하느냐? 수립 시기는 원칙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럴 때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수립합니다.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그런데 예외적으로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후. 전, 후. 그러니까 말이죠. 이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사업 전반의 청사지인데 저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투기꾼들이 몰려들거든요. 투기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이미 집값을, 땅값을 부추겨 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지정 후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동의는 무슨 방식일 때만? 바로 환지 방식일 때만 그렇습니다. 환지 방식일 때만 동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지 방식에서만 동의를 받는다. 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이 부합해야 되느냐? 개발계획은 광역 또는 도시, 군, 기본계획 있죠? 기본계획. 광역도시는 도시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 광역도시나 도시는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소위 복합기능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복합기능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그러면 330은 100만 평이에요. 그 규모가 100만 평 이상일 때는 100만 평 이상일 때는 그 도시가 소위 자족도시가 되게 된다는 얘기죠. 자족도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도시를 얘기할 때 적어도 면적이 100만 평이 넘으면 보통 신도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평이 넘으면은 그 도시가 인근 도시의 일종의 베드타운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주거, 교육, 상업, 업무, 위락,
이런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가지는 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수립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가 복합 기능을 갖는 도시가 될수록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 간단하게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입니다. 개발구역은 첫째, 지정. 두 번째, 지정의 요청을 보겠습니다. 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냔 말이죠. 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시도지사 지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장이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창원시 같은 데 인구 50만이 넘죠. 용인시, 수원시 50만이 넘죠. 이런 도시에서는 그 50만이 넘는 대도시 시장이 직접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구역은 시도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대도시장도 지정하고 예외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 지정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었는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지정권자라고 해요. 요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죠. 요청 누구? 행정, 관청일 때만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이들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이 이들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요청을 누가 하느냐?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첫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했죠. 관계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진 이란 뜻이고 중앙이면 최고 행정관청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환경부 장관이겠죠. 그럼 환경부 장관이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남시 인근 지역에다 환경, 생태 도시를 하나 조성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여기는 관광도시를 하나 지정합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면 결국 행정관청 중에서 누구는 지정을 못한다는 의미입니까?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있죠. 시장.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하고 그 다음 누구? 군수하고 구청장이 있죠. 이들은 지정을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지정을 못합니다. 그럼 노원구청장은 또 누구? 경기도 양평군수. 또 누구? 구리시장, 의정부시장 이런 사람 지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들은 누구한테? 시,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 황시장한테, 군수는 도지사한테, 시장은 도지사한테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정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지정의 요청.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지정하고 지정 요청까지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 다음에 지정 요청은 행정관청이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국장한테, 또 시장, 우수구청장, 시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지정의 제한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만 제한은 여기서 오늘은 아직 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개발구역 지정은 어떤 법 중에 하나냐? 첫째,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정 사항이 간주가 됩니다. 뭐가 간주되냐? 그 지역은 첫째, 자동적으로 도시지역이 됩니다. 두 번째,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일정한 개발 행위는 앞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상 개발 허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가 농림지역이었습니다. 농림지역.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이 농림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도시지역. 결정. 고시가 간주됩니다. 왜? 어차피 원래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야. 농림지역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원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정하려면 농림지역을 원래 도시지역으로 원래 용도를 변경해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해놓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어야 돼. 근데 농림지역을 도시로 용도 변경하면 적어도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급해 죽겠는데 여기에 농도 변경하고 지정하고 이건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용도적 변경하지 않고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버리고 이 지정하게 되면 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고시. 고시는 항상 자 앞으로 여러분 고시라는 단어하고 공고라는 단어 고시라는 단어하고 공고라는 단어 두 가지를 잘 구별해 주세요. 고시나 공고나 널리 알린다는 겁니다. 고시. 그렇죠? 공고. 그럼 어떤 차이냐? 공고는 이건 일시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고시는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계속. 공고는 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고시는 법적 효과를 갖습니다. 법적 효과를 하지. 자, 이게 고시하고 공고하고 차이점입니다. 고시하고 공고의 차이점. 자, 그러니까 고시랑 항상 법적 효과가 있다. 법적 효과. 공고는 법적 효과가 없다. 하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서 지정고시는 법적 효과가 있잖아요. 그 법적 효과가 첫째, 도시적 결정을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은 자동으로 도시가 되고 두 번째 이게 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간주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는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가장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은 당연하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간주가 되게 됩니다. 간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언제나 도시지역이 된다.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내에 땅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겠죠. 도시개발구역 내에 토지가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지만 뭐로 바뀐다?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가장 확실한 경매 물건지의 투자지 중에서 하나가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개발구역 내에 갑, 을, 병들이 있죠. 그러면 이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들은 기분이 좋아지겠죠.
왜 기분이 좋아지느냐? 수용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들은 이 토지가 앞으로 수용이 될 겁니다. 수용이 되면 이들에게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가 볼까요? 이들의 혜택. 첫째는 어때요? 토지에서는 보상금이 나오겠죠? 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보상금도 요즘에는 거의 시가 보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상금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현저히 낮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실제로 엄청 나와요. 왜냐하면 이 땅들은 사실상 또 우리가 도시의 외곽지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농지라든가 과수원 같은 땅들인데 적어도 막 수만 평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 또는 수백억의 보상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노후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과수원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다 땅을 사놨는데 갑자기 거기 신도시가 되면서 대박이 터지죠. 그래서 수백억, 지난번에 보면 일산이라든가 판교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데서 신도시 개발될 때마다 한마디로 어떻으면 로또를 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최고가 300억, 400억까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큰 부자는 하늘에 내리고 작은 부자는 근면에서 온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작은 부자밖에 못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말고 운이 좋아서 땅을 갖다 좋은 데다 잘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상금. 두 번째, 이들은 보상금이 나오면 그 보상금이 또 뭘 하느냐. 인근지역에다 땅을 삽니다. 이걸 뭐라 그래? 대토라고 그러죠? 대토. 대토를 하게 되면 이 땅값이 또 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토지 가격 상승의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 인근지역 땅값이 뛴다.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토를 하게 되면 대토를 할 때 취득세 면제시켜줍니다. 대토에서 취득세를 갖다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취득세 면제받고 그 다음에 대토가 땅값이 또 뛰어요. 땅값이 또 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득을 받는 거죠. 이게 엄청난 혜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토에 대한 대토가 가능하고 또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득을 받게 된다. 세 번째, 이 안에 원주민들에게는 말이죠. 원주민들에게는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는 뭘 주느냐? 소위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게 됩니다. 선택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어떻습니까? 생활의 터전을 잃었죠. 생활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분양권을 주든가 딱 주라고 그러죠. 이주자 또는 이주자 택지를 갖다 주게 됩니다. 이때 이주자 택지도 보통 70평, 80평 단위로 주게 되는데 이 이주자 택지는 감정가보다 더 싸게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주자 택지, 이게 사실 도시화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땅이 이 이주자 택지입니다. 이주자 택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상금 받죠. 대토해가지고 취득세 면제 받았죠. 또 가격 올라서 또 부자가 됐죠. 이주자 택지 분양권 받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 또 엄청난 돈이죠.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 이들은 플러스 항상 어떻습니까? 뭘 원해? 소위 투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투기를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볼 것인가 이런 욕심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표적으로 뭘 하느냐. 여기다 가서 밤새 건물을 하나 지어버리는 거죠. 밤새 뭘 한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는 거죠. 비닐하우스 그러죠. 밤새 나무를 갖다 심어버리는 거죠. 나무. 인삼을 심어버리죠. 그럼 보상금이 어떻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보상금이 너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일정한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행위를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금지. 그래서 하고 싶으면 6개 지역장에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6개 지역장은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님이 분명할 때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투기 목적일 때는 개발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안 해준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개발의 허가를 갖다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부터 도시발기에 지정되면 이 안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면 개발행위가 지정되기 전에 해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기에 지정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효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이 간주가 된다. 개발행위는 이제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개발구역이 지정됐다가 일정 기간 개발기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해제 간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개발구역이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계획이라는 수립했었죠 아까?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개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뭐 되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 계획. 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가 신청. 누가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몇 년이나 되냐? 3년 이내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3년 이내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개발 사업을 시행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이 경과된 다음 날에 3년이 경과된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이 도시발견 해제가 간주되어 버립니다. 해제가 간주됩니다. 이건 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저 토지 소유자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3년 이내 사업 시행자 실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3년이 경과된 다음 날에 개발구역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또 하나, 이번에 사업을 다 했습니다. 사업이 뭐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은 끝나는 절차가 다릅니다. 수용 방식은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났다,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공사 완료 끝났다. 환지 방식은 공사 완료, 공고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이제 환지 처분은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용 방식은 사업의 최종적 절차가 공사 완료 공고고, 환지 방식은 사업의 최종 절차가 환지 처분 공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고일 있죠? 공고. 공고일. 언제?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도시발견 해제가 간주됩니다. 왜? 여기 일단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끝났다고 공사하려고 공고, 환점 공고를 하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구역은 공사료 수용 방식일 때 공사료 공고일 다음날, 환지 방식일 공사일 환점 공고일 다음날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다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
이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죠. 미시행된 경우고, 이건 사업이 어때요? 완료된 경우잖아요. 여기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고, 여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해제가 간주되는 경우. 그 차이점이 뭐냐? 여기는 미시행된 경우는 이건 종전으로 환원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야? 용도지역 있잖아요. 용도지역. 또 폐지된 걸로 봅니다. 뭐가? 지구단위 기업계획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도시개발계획 지정된 순간 도시계획 간주가 됐었죠. 지구단위 계획 간주가 됐죠. 근데 개발계획 해제가 간주돼 버리면, 해제가 간주되면 용도지역은 종전 용도지역 무슨 적으로? 농림적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 계획 자동적으로 폐지된 걸로 간주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경우는 어때요? 공사 모두 끝났죠. 공사 여기는 뭔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로 인해서 해제하는 경우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말이죠. 왜? 공사가 다 완료돼가지고 소득의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달성했기 때문에 그때는 용도지역 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기업계획 폐지가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폐지가 간주되는 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제도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그다음에 해제 간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